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한겨레 김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작해보죠. 오늘의 인물, 앞에 호가 바뀌었어요. 완패 이준석. 어제가 이준석 전 대표 운명의 날이었는데 말이죠. 먼저 일과 중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 이 직무집행 효력 정지 신청이죠.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비대위가. 근데 어제 또 저녁 7시는 윤리위가 열렸는데 오늘 새벽이 돼서 추가 징계, 당원권 정지 1년. 두 가지가 다 이제 패함으로써 완패가 된 거예요. 김완 기자님, 완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패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완승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완승이 안 됐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낮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본인의 생각과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사실 윤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라면 인용했다면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법원이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뒤에 이제 윤리 징계도 상당히 좀 결정이 쉬워진 그리고 사실 이제 윤리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발언이 더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윤리에서 나와서 징계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발언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다른 것들이 얘기가 될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 이 법원의 결정에 좀 자신감을 얻었다 뭐 이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다. 자, 그러면은 최 교수님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실 첫 번째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상당히 센세이셔널했던 게 많은 법조인들이 아유 정당 내부 문제에 법원이 관여 안 할 거예요. 저건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요. 인용이 돼서 깜짝 놀랐고 그때는 완승이었는데 문제는 같은 재판부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각. 이유는 뭘까요? 절차예요, 절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헌 당규를 바꿨잖아요. 네, 바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인용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상 상황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거 비상 상황은 아닌데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다. 이래서 이제 인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했던 게 뭐냐면 당헌 당규를 바꾸는 거였어요.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당헌 당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그럼 이제 법원에 시비 걸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은 정당의 결정 자체의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또 당헌 당규에 명확히 규정된 대로 모든 절차를 했느냐 이걸 봤는데 이번은 당헌 당규를 먼저 바꿔놓으니까 그 절차에 맞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상 뭐 논란이 될 수 있고 뭐 어린 당대표를 쫓아낸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결국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그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뭐 나갔을 때를 비상 상황으로 정한다. 그렇지. 소급 맞아요. 이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법원은 어쨌든 절차를 바꿨다는 것에 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 주호영 전 비대위 때와는 좀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데 김한 기자님도 같은 맥락으로 보셨어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고 봤었고 지난번에는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도 있다라고 봤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 판결할 때 인용이 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문제를 집중했어요. 맞아요. 근데 법원이 오히려 이거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 같아라고 판단하거든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당원에다가 비상 상황이 뭔지를 적시하면서 이제 이 불확정성을 아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 점을 본 것 같고요. 절차적인 부분도 이제 전국위 의결을 거친 부분이 지난번에는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사의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법원은 어쨌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 법리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이걸 떠나서 법원이 판단은 법리로 결국 하는 건데 법리상의 어떤 미비는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각과 각하가 된 것 같습니다. 법원도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인용 이렇게 되면은 정당 내부 문제를 다 사법부 판단에 맡기란 말이냐 이게 시끌시끌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압박을 많이 했죠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 그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처음 인용 나왔을 때 판사 성향도 걸어놓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1승 1패.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열린 윤리위. 자, 이제 추가해서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만 제명이냐? 그건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뭐 탈당 권유냐?
그거는 이제 10일 후에 자동 실행되니까 제명과 같다. 상당히 이제 중징계가 되는 거고. 그럼 당원권 정지가 추가된다면 지난번보다 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1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봐요. 포석이 개인적으로. 있다? 왜냐하면 1년이 추가가 되니까 1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준석 대표가 총선 출마를 못해요. 2024년 총선 출마 못한다. 그렇죠. 거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총선 출마하게 되면 신당 창당 문제나 정계 개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 지금의 상황 20% 30%에서 계속 간다는 가정을 하면 물론 뭐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요. 총선 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출마가 가능하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잘한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를.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출마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뒤에서밖에 역할을 못 해요. 뭐 신당 창당이든 아니면 정계 개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없다. 그렇죠. 대리인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냥 탈당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당을 가야 되는데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당적을 벌여서 신당을 창당하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고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정당의 배경 자체가 본인을 어쨌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 아직도 있잖아요.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나가야 돼? 이런 거예요. 결국은. 당원 가입을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요. 계속 독려를 했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을 얻어서 대표도 하고 또 총선을 출마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당적을 버리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당적 버리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영향이 확 떨어져요. 그 내부적으로 하는 말도 별로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을 탈당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 아마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내 정치에 계속 영향력을 쥐고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자, 그럴까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얼마나 그러니까 명분 있게 들리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주장이. 여의도에서 창당은 이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명분,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창당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뭐가 보이지 않는데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쫓겨났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의 눈밖에 나서 지금 쫓겨났다. 근데 여론의 시선은 지금 윤핵관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좀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1월 정치 상황에 맞물려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명도 결정된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또 이 전당대회도 내년에는 어쨌든 어느 시점인가 열릴 것 같고. 야, 그런데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 당 밖으로 나가서 신당을 만들면 민주당보다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의석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그렇죠. 훨씬 더 거친 반여 정당이 될 거 아니에요. 보수 내에서. 그 부분은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여의도에서는 공천하고 상당한 그렇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공천에서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바뀐 거거든요. 그럼 항상 이럴 때 이제 공천 파동이 납니다. 그리고 벌써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과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잡음과 노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는 당 바깥으로 소환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나중에 정치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준석이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돈줄을 끊어. 이런 얼굴은 안 나와. 이런 장면이 딱 연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기존 윤리위는 양도구육이나 신군부 발언 등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첫 번째 징계는 이게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그 팩트는 판단할 수 없으나 증거 인멸이 문제였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로 해당 발언이 논란일 줄 알았는데 가처분 신청이 핵심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가처분 나온 거 보고 추가된 걸까요? 원래 있었던 걸까요? 이게 윤리위의 결정이 답이 정해져 있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 같았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앞에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마침 낮에 법원이 결정을 해주니 풀이 과정을 쓰기가 쉬워진 거죠. 해제를 쓰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법원에서 그런 판결 안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할 건지가. 왜냐하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연기했잖아요. 빨리 하려고 했다 연기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 고려됐다고 생각해요. 지지율도 지금 대통령이 낮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외교 참사 문제도 있고 뭐 그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논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했을 때 훨씬 후폭풍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을 키우지 말자.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일단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훨씬 홀가분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징계가 탈당군이나 제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본인이 정말 뭐 스스로 당을 박차고 나가서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가지 않을 바에라면 당내에서 어쨌든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주의 비대위원이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총선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당내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이준석 찍어내기, 뭐 이준석 쫓아내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준석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가능성도 살아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낮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저는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이 어려워요. 더 이상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루비콘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말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을 어느 정도 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론을 끌어오기 하는 수사지 전주 의원의 말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 간에 다시 화합을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의힘 내부에서 투쟁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정계 개편을 한다고 하면 총선 앞두고서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소리가 나오면 어찌 보면 신당을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신당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검찰 출신들이 새로 만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항상 집권 세력 내에서 해처모에서 친윤 반윤 그룹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 색깔도 빨간색 아니라 하얀색 입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빠져나와서 국민의힘의 친윤 세력 그룹이 빠져나와서 더 거대한 예를 들면 진보 진영의 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까지 합쳐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준석 변수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줄어들었고 정진석 비대위는 좀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수순이 전당대회예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었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이 뭐 1말 2초 내년이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연내로도 가능은 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두 분에게 간단하게 뭐 이유 다 빼고 몇 월 며칠 열립니까? 최 교수님 몇 월 며칠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빙의를 하라는. 2월 31일 뭐 이렇게 찍어보세요. 2월 30일이 어디서 2월 28일. 네네. 2월 28일로 2월 28일 안 열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2월 28일로 찍겠습니다. 자, 이거 PD님 적어놓으시고요. 2월 28일. 저는 2월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2월 넘어간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1년이 더 추가되면서 사실 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초도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지지율 국면에서 좀 탈피해야 뭔가 컨벤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넉넉히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월. 3월이나 4월. 봄에 한다. 봄. 알겠어요. 적어놓겠습니다. 3월이나 4월. 자,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도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도 있어요. 높아요. 그런데 일단 물 건너갔어요. 지금 뭐 차기 총선도 어려운 마당에 사실상 이 전당대회가 뭐 내년 어느 시점에 열리건 뭐 이건 당대표 출마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유승민 전 의원이 7주 연속 1위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빼면 그 다음에 2위 주자들하고 격차가 꽤 있어요. 자, 이거 김한 기자님. 그럼 유승민 전 의원 유력합니까? 일단 뭐 본인이 출마를 할지 말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심을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보수를 지지하는 여론층 안에서 윤석열 윤핵관들이 너무 독주한다. 이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 반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뭐 공정과 상식이 모토였으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정부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다시 좀 재조명받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론은 국민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무 한 방향이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지금 유승민, 이준석 연대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적수가 없어지거든요.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러면 실제 투표에서 그게 구현되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의 신임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행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이 외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뭐 날린 SNS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세요. 이 XX 막말도 징계하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야당 못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차기의 당 지도부가 반윤 그룹이 득세하는 것을 또 윤핵관 측은 이게 허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치는 저희가 언급을 안 했지만 지금 뭐 당대표 적합도 조사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위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했고요.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 얘기를 했으니까 역선택이 들어간 그런 이 결과다. 이런 게 맞아요? 정치권에서 언젠가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역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전당대회에서도 막 역선택이냐 그렇죠. 아니냐. 이게 근데 뭐 1000여 명 정도의 표본은 사실 뭐 역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당대회나 이런 룰로까지 가면 역선택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수십만 명 참여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자기한테 너무 포커싱을 안 해준다. 뭐 이런 거에 어떤 대한 반발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사실 SNS 활동 을 제외하면 정치활동 거의 없고 어떤 스킨십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높고 본인은 이제 빨리 전당대회 하자 이런 입장이고 공부모임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호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럼 김기현 의원 입장에 좀 빙의해서 최 교수님 이 지지율을 좀 본인이 올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빙의를 또 하라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친윤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요. 그럼 좋은 영향 미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지지율을 올린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룰을 제대로 정해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룰이 100% 국민 경선이었어요. 그러면 역선택이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유승민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본인한테 유리한 확률을 만들려면 당원 몇 %, 예를 들면 국민 경선 몇 % 이렇게 바꿔야 돼요. 룰을 바꾼다. 당연하죠. 그 전략으로 가야 윤석열 정부와 어떤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쪽에 지지를 받는다. 이런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친윤 그룹이 과연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100% 지지할 거냐. 집결해서 밀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친윤 안 해도 윤핵관들 안 해도 당연하죠. 라인이 여러 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약이 무효라고 말씀을 드리는 백약이 겁니다. 무효다. 근데 어쨌든 뭐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 비율 논란은 뭐 여야 모든 전당대회에서 있어 왔던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 지지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대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슈가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초기에는 당내 분란, 뭐 내부 총질 문자 때 이제 영향을 주고 최근에는 이제 외교 논란, 또 비서고 논란 이런 게 주고 또 한때는 뭐 이제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뭐 예산 논란 이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안에 항상 좀 당내 분열, 이준석 변수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제거가 됐잖아요. 오늘 이후로. 그러면은 이 윤 대통령 지지율 좀 오를까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네, 앞으로. 아니요. 왜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번 조사가 이제 4일부터 6일까지 나중에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4일까지 6일이에요. 과연 저는 그 표절이래. 그 뭐죠? 윤석열 차? 만평. 만평. 그 내용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거기 아직 덜 반영됐다? 덜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응도 문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압박하고 고등학생에게 막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고등학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문제예요. 왜 금상을 줬나요? 조직을 공격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표절로 갖고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대응 자체가 사실은 또다시 지지율을 까먹는
잘못된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깐 여기 지금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잠깐 반등한 이유는 지지층이 결집한 거예요. 위기감이 너무 24%가 떨어졌잖아요. 위기감이 작동해서 지지율이 잠깐 반등한 것은 결집을 한 거지만 또다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하락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하나 더 보죠.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못하는데 지지율 낮은데 민주당 지지율도 정체돼 있지 않느냐, 안 오른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보수 인사가 계시고 민주당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봐라, 오르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보죠. 이게 갤럽 조사, 이 갤럽 조사를 보면 10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응답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33%, 민주당 32%, 지지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30%. 이러면 접전으로 보이거든요. 김 기자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론조사, 근데 지금은 사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크게 의미 있는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들. 왜냐하면 시즌이? 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비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여론조사도 시즌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당 지지율이 그리고 아무리 한 정당이 잘해도 막 40% 이상 나오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격차가 크지 않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양쪽 정당이 뭐 국내 정치에서 뿌리가 깊은 정당들이고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제 정도가 있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초반까지도 떨어지는데 왜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안 오르는 거냐. 네. 이거에서 야당이 뭔가 반성과 성찰의 지점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추세가 보여주는 거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선거를 내리 2번 지고 바닥이 아니라 접전을 가는 것 자체가 추세선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유의미하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놓고 보면 보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반적인 해석은 정부 여당이 이렇게 못하면 야당이 확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못 오르는 것도 야당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반사 이익을 못 가져가는 이유는 뭘까? 이거가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동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동의. 근데 추세를 보면 추세는 민주당은 상승이고 갔다. 국민의힘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마다 차이가 나는 데도 많아요. 네. 제가 지금 다른 데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상승폭을 타고 있고 국민의힘 하락세가 된다면 명확한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반등,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 받아오지 못하는 민주당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추세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위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보이죠. 제가 시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보수층들이 응답 활성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든 지 뭐 채 6개월밖에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등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반등이 가시적으로 보이려면 본인들이 뭘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지합니다라고 이제 지지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과거에는 갑자기 비시즌, 여론조사 비시즌 내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10월에 연휴 많죠. 그렇죠. 가족들하고 나들이 해야죠. 불꽃 축제 봐야죠.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팀도 봐야죠. 단풍도 봐야 되고. 예, 그런데 요즘 젊은 층은 또 10월 말에 뭐 할로윈데이라고 축제하죠. 그 일리가 있는데 근데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야당의 판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첫 주 지났는데 2, 3주 후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언급한 갤럽 조사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야, 시간이 짧아졌는데 이것도 오늘 중요한 이슈예요. 뭐냐면 오늘의 주간 말 윤석열 차 표절 아니다. 이거를 또 김한 기자님 뽑아주셨어요. 원작자죠, 이 그림에. 그러니까 영국 만평가 스티브 브라이트가 이게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아주 유사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뽑아와서 비교해놓고 표절이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2019년 6월에 영국 일간지 더선에 실린 정치 풍자 만평을 표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를 이제 누군가들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 했고 이분이 시사 만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의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게 봤다 자기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도 내 작품을 표절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실력은 칭찬받아야 되고 이것은 풍자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만평의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냈다면 그것은 이 독창적인 이 학생의 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에 대한 풍자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원작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과거부터 간혹 보는데요. 대선 후보였을 때는 뭐 많은 이제 후보들이 아유 얼마든지 코미디에서 풍자해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집권하고 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좀 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고소고발도 들어가고. 자, 정치 풍자가 좀 장려되는 문화가 허용되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풍성한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치 풍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대로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삼으려면 이런 걸 문제를 삼아야 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풍자를 하는 경우 또는 너무 외설적으로 표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과도하게 선정적인 경우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낸다. 그건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돼야죠. 만평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표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 모든 만평은요.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패러디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도 패러디해서 내용은 바뀌는 거잖아요. 등장인물도 바뀌고.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면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 트럼프도 들어가고 중간에 그랬거든요. 그거는 영국 총리가 처해 있는 그 상태에 그 상황에서의 풍자적 그림인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리 검찰 이런 사람들과 연관돼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하나의 그림의 만평으로 그려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토머스 열차 가지고 패러디한 거요. 수만 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표절이라고 얘기해서 공격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자, 문제다. 자, 아쉽게 오늘이 금요 톱10 마지막 시간입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왜? 뭐지? 재밌는데? 근데 시사본부의 특성이 있어요. 뭡니까? 요 앞에 코너가 이 여론 오락관이었는데 한참 재밌을 때 딱 끝나고 이 금요 톱10으로 바꿨거든요. 저희가 뭐 청취율이 떨어지면 코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점에서 한번 주체해주는 박수를 많이 받을 때 더 재밌어지는 꼴은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보면 다른 조합으로 또 복귀를 해요. 잠깐 쉬시라는 의미고요. 잘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추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잘 되는지 지켜보겠다. 그건 농담이고요. 그동안 아무튼 뭐 즐겁게 잘 방송해서 좋았고 또 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 또 다시 인사드리고. 아니 그때는 반드시 여기서 하지 못한 그 언론학 개론. 그렇죠. 유니콘 그 강의 준비만 하고 한 번도 못했어요. 전설의 강의. 원고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조만간 뭐 그걸로라도. 조만간 그 신간 내시고 신간 초대 뭐 이런 거 오셨어요. 저자 초대석으로. 김한 기자님은요? 저도 뭐 금요일 날 하루 한 주간의 뉴스 재밌게 정리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기 SNS 보면 김한 기자님 뭐 정치 얘기 하나도 없어. 아들하고 야구한 얘기만 맨날 올라오니까.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음에 스포츠로 모시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사랭킹쇼 금요 톱10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김한 한결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